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3세 강우석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나름 검소하게 살면서 두 아이를 잘 키우고 대학까지 보낸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었죠. 그런데 제 딸 혜정이가 암에 걸리면서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딸 혜정이는 결혼 후 평범하게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위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내 딸이?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딸은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원과 집을 오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은 항암 치료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은 점점 말라가고 작은 일에도 숨이 찬다고 힘들어하는 딸을 보며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버지로서 무엇이든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위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위도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병원에 자주 오지 못하는가 싶었습니다. 딸이 항암 치료를 받으며 몸이 쇠약해지는 동안 사위는 너무나 무심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딸이 안타까워 사위에게 간접적으로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서방, 혜정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자네가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네. 병원에 자주 모셔와도 전화라도 자주 해주고. 알겠습니다, 아버님.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조만간 시간 내보겠습니다. 사위의 대답은 늘 성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바쁘다고 생각하며 일부러 더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힘없이 제게 말했습니다. 기훈 씨가 요즘 집에 들어오는 날이 드물어요. 그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런가 봐요. 그런데 요즘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여자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말고 지금은 치료받는 거에만 신경 쓰자. 알겠어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충 말을 얼버무리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딸은 매우 괴로운 표정이었지만 제 눈치를 보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직감이랄까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위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딸의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사위가 회사 여직원과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회사 일로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CCTV 영상을 확인했고 호텔 영수증까지 입수했습니다. 그날 밤 증거를 확인한 제 손은 떨렸습니다. 딸의 고통을 눈앞에서 보고도 태연히 이런 짓을 하고 다녔다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모든 생각이 멈춰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도 눈치는 채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얼마나 딸이 충격받을지 생각하니 차마 딸에게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감정적으로 덤비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차갑고 치밀하게 그놈이 벗어날 틈조차 없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병실에서 신음하며 힘겹게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사위가 다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현실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딸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복수하고 다시는 제 딸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위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사위는 대기업의 간부였습니다. 사위의 직장은 평소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위가 하는 일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몇 주간 사위의 일거수일투족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불륜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륜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으니 더 결정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위의 회사에 대해 아는 것을 토대로 업무와 관련된 비리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사위가 다니던 회사와 협력하여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서 그 회사에 제 인맥이 몇 명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분들의 도움과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사위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암암리의 소문으로만 알려졌던 그 일들은 모두 사실이었고, 저는 명확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고 사위의 업무 자료에서 수상한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액수가 꽤 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불륜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요즘은 돈만 있으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메시지를 복사해서 저장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딸의 병을 비웃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당신 와이프 상태 어때? 여전하지 뭐. 근데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그럼 더 편해지겠네. 우리한테 좋은 기회야. 이 대화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만큼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모든 자료가 정리되자 이제 어떻게 행동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회사 공금 횡령 증거, 불륜 증거, 그리고 사위의 불법적인 업무 처리에 관한 자료까지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모든 준비를 끝마친 후 저는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사위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증거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첫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를 넣었습니다. 이메일에는 사위가 회사 자금을 유용한 증거, 부정한 업무 처리 내역, 그리고 개인적 문제를 담았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회계 자료와 함께 명백한 증거들을 정리해 넣었죠.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한 통의 이메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론사에도 자료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업 간부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사생활 문제까지 겹쳤다면 분명 뉴스거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몇 군데 언론사를 선택해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며 사위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위의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회사 동료들에게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에는 사위가 회사 자금을 유용한 증거, 불륜 상대와의 메시지, 그리고 그의 부도덕한 행위를 상세히 기록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익명성은 유지됐지만 내용을 보고도 그를 변호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저는 제 계획이 철저히 실행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일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더는 이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계획의 결과가 하나씩 드러날 것입니다. 사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고 제가 세운 치밀한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사위의 회사에서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팀에서 익명으로 들어온 제보를 조사한 결과 사위의 횡령과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위는 곧바로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상사와 동료들에게 추궁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이미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간부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회사 이미지에 먹칠만 했네. 동료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고 사위는 회사에서도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이 그의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가 더 이상 예전의 권위와 명예를 누릴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사위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믿었던 간부가 배신을 했다.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로 모든 사무실이 들썩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가 집에 와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회사에서 나를 의심하고 있단 말이야! 퇴원해서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딸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태어난 척하면서 물었습니다. 김서방,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나? 회사에서 제가 횡령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요? 아니, 뭐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억울해도 조사부터 받아야지. 사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속은 후련하기도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의 조사로 사위는 이미 몰락의 기로에 섰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에 보낸 자료가 곧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 사위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대기업 간부 공금 횡령 및 불륜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였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은 혀를 찾고 SNS에서는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고 사위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뉴스를 본 사위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이건 누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누군가 일부러 꾸민 짓이라고! 소리치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차가운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내 놈이 내 딸에게 준 고통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다. 사위의 주변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사위는 어느 곳에서도 안정을 찾지 못했고 사위의 거짓말과 비리는 하나씩 폭로되며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지켜보며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위는 이미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딸도 돌아가는 상황을 대강 눈치챈 것 같았지만 자세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 속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아직 그를 사랑하고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제 손으로 딸의 고통을 끝내고 있다는 확신이 더 컸습니다. 첫 단계 목표는 완벽히 달성되었습니다. 사위는 이미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체면을 잃었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직 복수의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고통을 생각하면 아직 부족했습니다. 사위는 딸이 병마와 싸우는 동안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며 아픈 딸을 조롱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사죄 없이 삶을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비리를 언론사뿐 아니라 SNS에서도 퍼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집한 자료 중 사위의 불륜 상대와 나눈 메시지와 호텔 출입 기록을 가린 뒤 익명으로 유포했습니다. 메시지에는 그들의 부도덕한 관계와 딸의 병을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 들고 살 수 있냐? 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위의 이름은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고 그는 사실상 이름 자체가 오점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불륜녀의 남편이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달한 자료를 근거로 그는 사위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적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위의 이름과 얼굴이 뉴스와 인터넷에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대기업 간부 불륜 및 공금 횡령, 법정 다툼으로 비화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자 그의 몰락은 완전해졌습니다. 뉴스 앵커가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을 보며 저는 그가 더는 도망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사위는 이 모든 상황에 무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외면을 견디지 못한 그는 더 이상 회사에 복귀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불륜녀와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위는 딸에게조차 제대로 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위가 딸과 언쟁을 벌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서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기훈 씨 대체 왜 이랬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럼 핑계 대지 마세요.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딸이 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것은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더는 딸의 삶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끝내야 했습니다. 사위는 직장,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모두에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딸의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 저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위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고, 다음은 사위가 더 이상 딸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위의 명예와 사회적 기반을 철저히 무너뜨린 뒤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죄가에 비하면 아직 부족했습니다. 딸이 위암으로 고통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때 사위는 자신을 지탱해준 가족을 배신하고 그 신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회적 매장만으로는 사위의 죄를 다 갚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경제적 파탄이었습니다. 사위는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불륜 스캔들로 인해 재취업마저 어렵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삶에서 더는 회복할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도록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미 회사 감사팀에서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경찰에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공금 횡령과 불법적인 업무 처리는 회사뿐 아니라 형법으로도 다룰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가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불법적인 전환 과정을 하나하나 입증하면서 제가 제보한 내용은 곧바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사위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금전적 그리고 명예적 손해를 근거로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사위가 저지른 손해액은 상당했으며 소송을 통해 사위의 개인 자산이 대거 압류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자료를 제공했던 불륜녀의 남편도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위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고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불륜의 증거가 명백히 인정되었고 그 결과 사위는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남은 자산은 더욱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딸의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놓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혹시 남편이 반성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자신이 버텨야 가족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도록 차근차근 설득했습니다. 혜정아, 이제 내가 생각해야 할 건 내 몸이야.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까지 그 사람과 살 이유가 없잖니. 아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잘못을 저지른 게 제 탓은 아니겠죠? 내 탓이 아니다.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을 했고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 너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제 설득에 결국 딸은 이혼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사위의 불륜과 비리를 입증할 자료들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딸은 법원에서 압도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승소했으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사위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통장은 바닥났고 압류된 자산들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딸의 이혼 위자료까지 그가 감당해야 할 금액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사위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사위는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 근처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복장과 피곤한 표정을 한 그는 저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걸 원했던 건 아니야. 하지만 내 딸에게 준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받아야 해. 사위를 다시 돌아보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딸은 이혼 이후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차 안색도 좋아졌고 병원에서 밝은 웃음을 보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딸이 건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사위에게 내렸던 모든 처벌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위의 삶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그는 더 이상 딸의 삶에 위협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위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나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딸이 받았던 고통과 사위가 저지른 악행을 생각하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명예도, 돈도, 사회적 지위도 잃었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그의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사위를 우연히 마주친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던 사위는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 간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위의 모습에서 후회나 반성의 기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비관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의 잘못이.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어선 안 된다. 저는 사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꺾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사위가 더 이상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도록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위는 불륜 스캔들, 공금 횡령 등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외면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과거에 쌓아온 인맥 중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연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예전 친구들 중 몇몇은 그래도 사람인데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연민이 사위를 구해내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행적을 한데 모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가 저지른 잘못과 피해를 끼친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내내 무책임하고 방탕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그의 지인들에게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도 동료들에게도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이 메일과 함께 그의 비리를 담은 자료들을 보냈습니다. 그 후 그의 주변 사람들마저 그를 완전히 끊어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은 인간관계의 마지막 끝마저 끊어낸 것입니다. 불륜녀는 이미 자신의 가정을 잃은 상태였고 사위와의 관계도 엉망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유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위와 더 이상 얽히지 않도록 확실히 매듭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륜녀의 주변을 조사하며 그녀가 가진 약점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녀 역시 사위와의 관계로 인해 사회적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방어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와 더 이상 얽히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잘못은 이미 드러났고 앞으로도 책임질 일이 많을 겁니다. 이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마세요. 이후 그녀는 사위와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완전한 고립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위는 빚쟁이들에게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자산은 압류되었고 빚을 갚을 길이 없어진 그는 이제 거리로 내몰린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딸의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거리에서 사위를 또 한 번 마주쳤습니다. 그는 작은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힌 채 무거운 짐을 나르는 모습은 과거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빈껍데기였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봤다 해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사위가 완전히 무너진 지금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딸의 완쾌와 앞으로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일뿐입니다. 딸은 요즘 점점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의 치료도 잘 듣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닥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사위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예정아, 이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아빠가 얘 옆에 있을게.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아빠가 끝까지 지켜줄게. 이 긴 여정을 마치고 나니 제 마음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복수심만으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끝으로 갈수록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제 딸의 행복과 건강이었습니다. 저는 딸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지금 제 딸은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었고 심리적으로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아버지로서 제 딸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물론 사위에게 내린 처벌은 가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차갑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사위의 행동으로 인해 제 딸이 받은 상처를 떠올리면 이 정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복수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제 딸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딸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꿈꿉니다. 다시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는 딸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딸이 완쾌되면 함께 여행도 가고 예전처럼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부디 혼자서 끙끙 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 보세요. 저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댓글과 조언을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와 딸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